네, 코로나19 여파 경제 문제로 바로 직결되고 있죠. 우리나라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갈수록 힘을 더 얻고 있고요. 그래서 각국이 지금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별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어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기도 한 정세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바로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냥 총괄적으로 지금 세계가 경제 위기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네. 지금 유럽에서도 이동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계 차원에서의 네. 그런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그렇고 일단 그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년 전 세계 그 금융위기 때의 어떤 그 처방이 이번에는 별로 안 먹힐 거다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음. 부실한 금융기관이 어느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서 거기에 대한 선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패닉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나 그 투자자들이 다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위기다. 예. 자, 그럼 이게 처방책 찾기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실물적으로 금융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에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년, 2년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반기 아니면 올해 여름 지날 때까지도 뭐 가을 때까지도 좀 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격심한 형태로 아주 심각한 형태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이미 세계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었다. 근데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이게 더 이제 급속히 추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 4분기 들어서 특히 또 미국의 경제 신호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미중 경제 무역 갈등 이런 것으로 진행된 위기가 올해 들어서 이 문제가 겹치면서 아주 격심하게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이 좀 안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그럼 더 훨씬 크다 이렇게밖에 중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처방전이 뭐냐라고 하는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도 그러니까 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존에 알려진 기존의 위기 때 사용되었던 정책 수단들은 그 규모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거는 이번 추경 대책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현재에 알려진 그런 대책 이외에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대책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요? 사각지대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거든요. 과거에 위기 때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위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학교가 개학을 안 하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서민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계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생계가 또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마련이 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뭐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 그 긴급 생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든 어떤 정부의 직접 지원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생계 긴급 뭐 생계 자금 이런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네. 좀 빠르게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 이것에 대한 대안이 현재 추경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경안에는 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경안을 만들 당시에는 이것이 팬데믹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존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 사태가 아주 빠른 시기에 그 팬데믹 현상으로 가버린 것이고 일단 다른 그 국가들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시 또 역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하면 예. 몇 달은 갈 것 같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이렇게 빨리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여야가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도 하고 뭐 넣고 빼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야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네.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2차 추경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나 정부, 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폭은 보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냐면 예. 단기적 내수 위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물 위기로 갈 가능성은 아직 낮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어떤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로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는? 경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는 네. 불확실성을 과장하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는 이게 심리적인 공포에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사실 아직은 그게 정부 통계로서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경제학자들이 보는 건 어떤 시나리오적인 것이죠. 이 사태가 사실은 또 금방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랑 달리 네. 뭐 땅도 넓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김상조 실장도 향후의 사태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발언한다라고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은 그러니까 좀 낮게 보고 있다면 판단 착오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드렸던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2차 추경 규모의 어떤 그 2차 추경의 성격은 긴급 생계 지원 이쪽에 맞춰져야 되고 그 폭은 커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말씀은?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2차 추경 바로 그러니까 들어갈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정부가 준비는 하겠지만 네. 이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거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구를 선별할 것이냐. 네. 이거를 또 길게 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당장은 또 4월 총선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적으로는 당장 정부가 그 내용을 지금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달 정도 5월 아니 새로운 5월 이 국회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로는 선거 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선별 대상 그 고르기가 힘들다.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도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잡아서 그 이하에게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 네. 왜냐하면 다 확인을 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또 피해를 본 사람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그것을 역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줄 수는 저는 그런 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선을 결정을 해야 돼서 아주 단순하지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중위소득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저희가 이 사태에 직면해서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라든지 예. 아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음흠. 합리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냐 마냐 이런 예. 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묻혀지고 있는데 그렇죠. 좀 모여서 예. 이 어떤 선별에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줘보고 네. 그다음에 실업수당도 이런 것도 줘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데이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선별하고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별이 일단 모여서 다 준다 아니다 이거 문제로 싸우기보다 일단 다 준다 아니면 조금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계자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네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돈 주면 이게 다 결국은 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인플레 어떻게 지금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요. 인플레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국가 채무인데 저희는 지금 40%거든요. 네. 여기에서 GDP 1% 2%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쓸 일은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